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은 최근에 나왔던 FOMC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 금리를 인상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어떤 사실에 대한 전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얘네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닌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미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연준이 힘이 없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연준이 왜 힘이 없을까요? 그리고 연준이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연준이 잘못 판단할 리가요. 얘네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장 잘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얘네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되는 부분들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부터 볼 거냐면 연준의 점도표죠. 연준 이사들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점을 찍은 거예요. 점을 찍은 건데, 대부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20년도 얘기만 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게. 자, 일단 금리가요 0%였어요. 코로나 터지고 0에서부터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놀란 거야. 와, 이거 뭐지? 이렇게 올려도 되나? 다들 이제 무서운 거야. 너무 가파르다. 천천히 올리면 참 좋겠는데 너무 가파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대한 의문이 보니까 풀렸어요. 저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일단 첫 번째 의문이 풀렸고, 저희 두 번째 의문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의문은 뭐였냐면, 얘네들 지금 2023년, 2024년, 그리고 그 뒤에 이 얘기에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가 뭘 의미할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선이 뭐냐면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말까지 3.5 정도에다가 맞춰놓고 금리를, 그 다음에 2023년에 가파르게 올리진 않고 좀 만만하게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게 뭐냐면 마지막 여기 점이에요. 상단을 어디다 찍어놨냐면 여기가 4.5거든요. 4.5 밑에 찍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확실한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4.5 밑에까지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겠다? 인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4.5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이게 또 궁금했었어요, 저는. 왜 4.5라는 위에 상단을 딱 찍어놨을까? 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서 얘기하는,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는 2.0에서 2.5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하단을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하단을 한번 연결해 봤더니 좀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단을 연결하면 상단과 하단의 차이점 뭐냐면, 상단은 내년까지 금리를 조금 더 올리고 내리겠다고요. 하단을 연결하면 내년부터 내리겠다. 내년부터 뭘 하겠다?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내린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내릴 수도 있다는 뭔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평균에만 매달리잖아요. 평균 말고 왜 이런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요거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세 가지 저의 의문점이었어요. 요렇게 세 개. 요거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 미국의 금리고요. 2000년도부터 201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금리는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은 워낙에 저금리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너무 많이 올렸어 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뭐 4%, 3%, 이 사이에 있었던 금리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2008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해죠. 무슨 해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해요. 2008년. 2008년은 미국의 뭐 금융위기죠.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쭉 따라서 올라가 볼게요. 이게 나오네요. 4점.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왜 얘네들이 4.5 밑에다가 찍어냈는지 알 것 같아. 금리를 올리는데 계속 올리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4.5 밑으로 맞추겠다. 왜? 4.5 위로 올라갔다가 얘네들 뭘 맞은 거야? 은행권이 흔들렸던 거예요. 은행권이 이제 뱅크가 흔들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 금융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연준의 역할은 주식 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연준이 주식을 깨고 있냐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준의 역할은 뱅크를 지키는 거예요. 네. 뱅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연준의 역할이에요. 뱅크가 무너지면 경제가 다 무너져요. 금융위기가 일어나거든요. 이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연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4.5. 왜 여기 상단을 4.5 밑으로 잡아놨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희 두 번째 의문은 풀렸어요. 왜 4.5를 넘기지 않았나? 왜 4.5를 넘겼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올렸더니 어떻게 되더라? 금융위기가 오더라. 은행권이 무너지더라. 이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올리더라도 4.5를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어디에서 이 점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뭐 무한정 막 10%, 20%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4.5도 뭐 누구는 견딜 수 없다. 미국의 은행들이 견딜 수 없는 이자다.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차트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2008년 딱 그려놓고 보니까 4.5야. 그래서 얘네들이 올리더라도 어디를 4.5를 넘기지 않겠다고 점을 찍어놨구나.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 2008년 이후에 금리를 급격히 내리죠. 급격히 내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미 제로 금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로 금리를 했던 게 아니고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제로 금리를 했었다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전까지요. 거의 한 7, 8년을 한 거예요. 제로 금리를. 제로 금리를 해서 은행권은 어떻게 살렸어? 살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큰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이건 뭐 몇 년 전에 이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전문가라는 분들도 자기가 한 말도 다 잊어버려. 딴 얘기 하시는 것 같아.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보고 있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걸 봐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답을 못 주잖아. 자, 과거에 그들이 했던 얘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금융위기 터지면서 제로금리 가면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좀비 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죠. 좀비 기업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돈을 버는데 이자도 잘 못 갚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은행 이자도 원금이 아니고 은행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종목 선택 정말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기업들이 전 세계, 미국에,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거야. 왜? 이게 가능했던 거지? 금리가 제로야.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거의 없어. 이자를 거의 없으니까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기업들이 버티는 거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이제 경제에 큰 발목이 잡힌 거야.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새로운 기업에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겨우 뭐 오늘 내일 뭐 어떻게 버텨보자 라는 기업들만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있으니까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2016년부터 뭘 시작하기 시작하냐면 금리 인상을 시작해요.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너무 제로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해버리니까 경제가 썩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 얘기냐면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수영장이 이렇게 물이 담겨 있다가 물이 담겨 있으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 누가 수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물이 쭉 빠져요. 물이 쭉 빠지면서 여기 서 있는 애도 있고 뭐 하나 애도 있어. 거의 죽어가는 애들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예, 금리 인상을 하고 유동성을 줄이면 물을 쭉 빼버리면 죽어가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좀비 기업. 그래서 금리 인상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한 거죠. 예,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다 하다가 2.5에서 다 아까 여기 2.5였잖아요. 2.0에서 2.5 여기다가 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5에서 딱 멈췄어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게 2.0에서 2.5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는 조금 이렇게 이제 고금리를 유지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올렸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금리를 좀 더 올리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여기 2019년 좀 내리잖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누가 내렸는지? 어, 다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이때 누가 내렸냐면, 트럼프, 럼프 형이 이걸 금리를 끌어내렸잖아요. 파월 협박해가지고. 야, 금리 좀 내려. 주가 더 올려야 돼. 왜? 내가 재선해야 되니까. 계속 협박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예. 그래서 럼프 형이 계속 협박해가지고 금리를 조금 낮춘 거예요. 예. 여기 머무르면서 아니면 조금 더 올리면서 뭘 처리해야 되는데 좀비 기업들을 정리를 하고 경제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럼프형이 최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큰 발목은 정치예요. 예, 정치가 가장 큰 발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린 거야. 코로나는 예상하지 못했고 예, 구조 조정이 안 됐던 거예요. 구조 조정이 안 된 거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제로 금리로 내려갔어. 와,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금리 내리고 기업들 힘들어질까봐 돈 쫙 뿌리고 기업들한테 돈 쫙 뿌리고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죠. 여기서 Q1, 실질적으로 여기서 Q2가 진행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양적 완화, 돈을 뿌리는 두 번째 시즌 2가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돈이 뿌려지니까 뭐가 돼? 물가가 오르죠. 당연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스마트 머니들, 돈을 벌고자 하는 아이들은 뭘 하면 돼?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고, 물가는 돈이 계속 뿌려지면 어떻게 돼? 물가는 계속 올라가.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 뭐 전쟁이 일어나서 뭐 석유 오르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더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있냐면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고에다가 물건만 넣어놓으면 계속 뭐 하는 거야?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 가격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 우리 예전에 그 마스크 품귀 현상 나왔을 때도 생각하시면 돼요. 막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잖아. 집에 막 한 달치를 사는 게 아니고 막 3개월치, 6개월치 이렇게 대량으로 사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사재기 현상은 그래서 그 금리가 어떻게 돼? 0%가 되니까 돈이 계속 뿌려져. 돈의 가치는 떨어져. 그러면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 정치적 이유를 빼고서라도 뭐가 생겨나? 사재기라는 세력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자기네 돈으로 사재기를 하냐? 절대 아니죠. 돈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돈 빌려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낮으니까 돈 빌려서 이자는 별로 없어. 돈 빌려가지고 물건을 창고에 쟁겨놓기만 하면 뭐 해야 돼? 내일 지나면 또 오르고 그 다음날 지나면 또 올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버는 거야. 창고 비용만 내면 되거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금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이거 두 개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돈의 가치를 떨궜으니까 돈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 아,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격히 올려야 누가 그 사재기를 했던 걔네들이 뭐 할 거야? 아, 뜨거 할 거 아니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어떡하지? 빨리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천천히 올리면 얘네들 어떻게 안 팔죠, 갑자기. 갑자기 이자를 빡 올리니까 얘네들이 아, 큰일 났다. 이자가 2배네? 야, 이제 팔아야겠는데? 이자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린 거 똑같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지금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고 있냐? 가파르게 내렸으니까.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 가파르게 내려서 돈의 가치를 가파르게 떨고 놨으니까 다시 뭐야? 돈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가파르게 올려야지. 이렇게 떨어진 거 이렇게 올려야지. 차트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판단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걸 뚫고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3.5. 그 다음에 최대 뭐? 4.5 밑에까지. 3.5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뭐 3.5에서 내년에 다시 내려오든지 이 두 개잖아요. 결론은 결론은 이거잖아요. 위에서 봤던 게 지금 위에서 봤던 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하면 일단 뭐 3.5까지는 가겠다는 거잖아. 3.5까지 갔다가 하나의 시나리오는 2023년도에 조금 더 올려서 4.5 밑에 넘겨서는 안 돼. 그런 다음에 다시 요 안으로 2.0에서 2.5 사이에 들어가는 시나리오 1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저점을 연결하니까 내년 올해까지 3.5, 내년부터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럼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누가 결정할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핑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연준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일단 금리를 올려야 돼. 왜냐면 너무 내렸잖아. 그리고 뭘 하지 못했어? 이 좀비 기업의 뭐를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거야. 이걸 해야 되겠다는 거지. 인플레이션도 잡고 구조조정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왜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나오느냐? 1번과 2번이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제가 했던 세 번째 의문이었잖아요. 왜 이런 하단을 연결하니까 내년부터 금리 하락을 하는 그런 게 나오느냐 이거지.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1번의 경우에는 은행권이 잘 버텨내면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불안하잖아, 솔직히. 옛날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얘네들 여기에 뭐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지.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주변에 갔을 때, 와, 잘못하면 내가 역사에 남을 금융위기의 주역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4.5 근처까지 가고 싶지 않을 거란 얘기야. 갔다가 괜히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번 시나리오보다는 2번 시나리오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신에 1번이든 2번이든 얘네들 원하는 건 뭐다? 구조 조정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얘네가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좀비 기업들 정리하고 경제를 좀 더 정상화시켜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저는 봐줘요. 대신에 뭐는 건드리지는 않아야 돼. 은행권을 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죠. 4.5 밑으로는 무조건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가능하면은 제가 볼 때 1번보다는 2번을 선호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무섭거든. 4.5를 넘어서 위기가 올지, 4.5 밑에, 바로 밑에서 위기가 올지, 그건 얘네들도 모르는 거야. 가봐야 하는 거잖아. 그때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뭐야, 이 근처는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연준이 원하는 거는 1번과 여기 있는 위에 것과 밑에 것 두 개를 놓고 생각한다면 뭐다? 제가 볼 때는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정도만 가져도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죠. 3%대니까 실제 대출은 뭐 5%, 6%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에는 좀비 기업들 다 정리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정말 좀비 기업들은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능성 있는 회사들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던 거잖아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1번. 4.5 근처까지 어떻게 가가지고 인플레이션 잡고 구조조정도 하고 은행권이 괜찮을 건가 안 괜찮을 건가 막 이런 거 고민하면서 이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연준 의원이라면 이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역사 이름이 남길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 여기 뭐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다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으로 가고 싶어 할 것 같아. 결론은 뭐다? 인플레이션 잡고 뭘 하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좀비 기업들 정리하고, 대신에 뭐는 금융권은 안전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있는 뭘 찍은 것 같다? 점도표를 찍어 놓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이해되시죠? 저도 이제 막 분석하다 보니까 와 대박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거 아니야.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계속 사고 있으니까 야 지금 너 사도 되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금리 인하가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시작한다고 한들, 내후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한들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할 거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어느 순간 시장이 알 거야. 최대 금리가 4.5 미치다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 거 아니야. 저는 오늘 분석하면서 알게 된 거고, 시장이 이거를 인지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야. 4.5까지는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좀비 기업들은 정리가 다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대. 왜? 상단이 정해져 있다니까? 4.5 위를 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 일단. 이거를 시장에서 인지하는 순간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아도 주가는 반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지. 지금은 다들 뭐만 보고 있어? 인플레이션만 계속 보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연준이 생각하는 마지막 금리는 4.5 하단이다. 잘하면 3.5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시장에서 인지하는 순간, 어느 순간 시장은 반등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이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죠. 뭐예요? 연준이 원하는 게 뭐야? 구조조정이잖아.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만들어 놓은 이 문제들을, 본인들이 만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좀비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좀비 기업이 뭐 할 수 있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진짜 고민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망할 수 있는 회사는 최대한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어 맨날 고민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무서워하지 말라. 답이 나와 있으니까. 4.5가 마지막이고 결국은 어디로 간다? 2.0에서 2.5로 간다. 이건 나온 결론이잖아요. 두 번째, 내년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내년에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맞죠? 그리고 4.5를 넘지 않는다니까. 넘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갈 건데 내가 연준이 이사라면 가능하다면 1번보다는 2번으로 갈 것 같아요. 왜? 불안하니까. 4.5 근처에 가는 것 자체가 불안할 것 같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야야야 여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한다면 시장은 환호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연준이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거지. 이거는 네가 판단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해. 상단이 4.5 밑이야. 그리고 내년에 인상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 인하할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못 하잖아. 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단 말이지. 인플레이션을 단기에 잡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선거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 하니까 이렇게 보여준 거는 내가 보니까 보여준 거야. 얘기한 거야, 이미. 왜? 그동안의 금리를 보니까 4.5를 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여기서 한 번 더 터지면 이름이 남아. 안 할 것 같아.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도 가능성 있지만 2번을 더 선호할 것 같다. 가능하다면 2번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잘하면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사실만 안다면 주식시장은 환호할 것이다.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가만히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 왜?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대신에 뭐는 조심해야 돼? 기업은 잘 사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된다?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기업을 정말 잘 보고 투자하시면 괜찮다. 왜? 구조조정 다 정리되고 나면 어떻게 돈은 다시 좋은 기업한테 들어오게 돼 있다. 금리가 인하한다. 그럼 돈이 조금씩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27분이네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이 정말 엄청난 얘기를 이야기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음, 제가 그래도 정답을 거의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거의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정말 설명을 정말 잘한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가 된다면. 예. 자, 어쨌든 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예, 그렇게 올린 영상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아니 조금이라 이게 이해가 됐다면 무조건 구독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 잘했잖아요. 예.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연준이 얘기하는 진실 그리고 미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 어떤 유튜브도 어떤 전문가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했네요.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